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서기실 강사 김영준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제자백가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이제 육아를 창시했던 공자 스토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공자라는 분이 안타깝게도 굉장히 훌륭한 사상을 제창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사람들한테 인기를 별로 못 얻었어요. 왜냐하면 당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부국강병을 달성을 하고 결국 이 힘에 의해서 천하를 통일이 되지 않겠냐, 이쪽으로 점점 이제 기울게 되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자 사상은 천하를 안정화시키고 통일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평화 시기에 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활동했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데 바로 손무라는 사람입니다. 손무라고 하면 저 사람이 누구야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 손무가 나중에 이제 자자가 붙어가지고 손 선생님이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손자고, 그 손자가 쓴 게 유명한 손자병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자라고 하면 다들 알아들으실 거예요. 자, 손자가 살았던 시기에 중국 전쟁은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는가 했을 때 크게 보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보병들이 사용했던 저 창인데 이제 옆에 갈고리 같은 게 달려있죠. 저걸 이용해서 적군의 갑옷을 걸어서 찍어서 넘어뜨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찌르거나 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활보다도 저 석궁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됐어요. 저 석궁이라는 것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조준을 한 다음에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발사하는 형식이죠. 일반 활하고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일반 활에 비해서 근력 소모가 굉장히 적게 듭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사람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게 저 석궁이에요. 다만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장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일반 활에 비해서 연사 속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저런 무기들이 중국이었고, 또 당시 중국에서 주력 병종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전차였습니다. 중국 전차는 좀 특이한 게 말들을 옆으로 이렇게 나란히 매달아 놓고 전차를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배너 같은 영화를 보면은 보통 말들이 병렬식으로 돼 있거든요. 앞에 두 필, 뒤에 두 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운영하기는 확실히 이게 편하긴 한데, 로마식 전차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좀 이제 말 배치가 그렇게 가면 단점이 뭐냐면은 전투 도중에 말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그러면 요즘식으로 치자면 타이어 바퀴 하나가 펑크가 난 격이에요. 전차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중국식 전차는 이렇게 나란히 묶어놨기 때문에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장점이 뭐냐면은 만약에 한 필이 화살에 맞아서 이제 쓰러졌다. 그럼 바로 줄 끊어가지고 얘 빼버리면 됩니다. 나머지 세 필 가지고서도 운영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게 중국 전차였는데 춘추 시대에는 이 전차가 주력 병종이었어요. 하지만 전국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점점 전차가 밀려나게 됩니다. 전차를 대신해서 뭐가 중국에서 이제 요게 되냐면은 바로 일반 보병들이 떠오르는 가장 핫한 병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왜 보병들이 훨씬 더 이제 막강해질 수밖에 없냐면요, 전차라는 게 보기에는 멋있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전차라는 것은 어디에서밖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완벽한 평지, 거기가 아니면은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에 비해서 보병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평지, 습지, 산악지형, 정글지대, 사막,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보병이라는 거예요. 공성전도 가능하죠. 강을 건너는 것도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방면의 전술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병 부대가 점점 떠오르게 되고,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전차에서 보병으로 주력 병과가 바뀌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 전차에 탑승해서 싸웠던 사라는 계층이 원래는 무사였지만 이제 전차가 사라지게 되니까 실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냥 행정요원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공자 같은 사람이 등장한 거죠. 뭐 전 시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공자는 원래 이런 전차 승무원이었어요. 군인이었는데 전차가 점점 사라지게 되니까 그냥 행정요원으로 바꿔가지고 위대한 철학자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새롭게 보병의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이제 인지를 하고서 이쪽으로 이제 개혁의 방향을 잡았던 인물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의 주인공인 손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손자의 본명은 손무입니다. 나중에 이제 자라는 존칭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손자는 본래 산동성 출신이에요.
그때 당시 산동성이 제나라 일대였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남방에 있는 장강 이남에 있는 오나라 쪽으로 와서 예전에 이제 잠깐 한번 설명드렸죠. 춘추 5패 중에 한 명이었던 오의 함려, 그 함려 밑으로 들어가서 이 손자가 거기서 이제 장군으로 생활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활약을 펼쳐가지고 함려가 춘추 5패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 손자가 함려한테 등용됐을 때의 과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음에 손자가 함려 밑에 있었던 오자서라는 그런 이제 참모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함려한테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함려가 손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이제 이름이 손무였죠. 손장군이 듣자 하니 병법이 굉장히 능하고 군대 지휘 능력도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요? 그러자 손자가 그러죠. 네, 사실입니다. 저한테 어떤 종류의 군대를 주든지 간에 저는 그거를 멋지게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때 함려가 사실 좀 반쯤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던 것 같아요. 함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궁녀들을 데리고서도 훈련을 시킬 수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사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궁녀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궁 안에서 일하는 여인들이고 왕의 총애를 얻게 되면은 승원을 입어서 후궁이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궁녀라는 존재는 알고 보면은 군대하고는 아주 진짜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먼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리가 그렇게 먼 궁녀들을 데리고서 군사훈련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런데 함려가 손자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함려는 손자를 좀 못 믿어 했다는 거고, 게다가 반쯤 장난치듯이 물어본 겁니다. 너가 그렇게 잘한다며 그럼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러자 뜻밖의 손자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려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높은 누각에 올라가서 손자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하고 구경을 하고 있고, 손자가 그 아래에서 이제 궁녀들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는데, 당시 이제 궁녀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손자가 두 팀으로 나누고 A팀, B팀이 되겠죠. 그리고 각 팀에서 누구를 이제 부대장으로 뽑냐면은 함려의 가장 큰 총애를 받았던 궁녀 1, 2,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부대장으로 선출을 해가지고 맨 앞에 세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구령대에 올라가가지고 궁녀들을 데리고서 훈련을 시킨 거죠. 자, 이때 손자가 궁녀들한테 훈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받을 군사훈련은 아주 간단한 지식훈련이다. 이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훈련이니까 겁먹지 말고 충실하게 따라주기 바란다. 자, 지금부터 내가 좌로라고 하면은 고개를 어떻게 해라? 왼쪽으로 슉 돌려가지고 왼쪽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우로 하면 어떻게 해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슉 돌려가지고 오른쪽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유치원생 데리고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되게 쉬운 거예요. 이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손자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나서 궁녀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죠. 전군 좌로 했더니 궁녀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다, 안 봤다? 안 봤어요. 궁녀들이 다 손자를 비웃으면서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자기들이 누구냐? 함려의 총애를 받는 궁녀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궁 안에서 편안하게 살면서, 물론 뭐 허드렛 일도 하긴 하겠지만 궁 안에서 그렇게 곱게 잘하고 있는 이 궁녀들한테 갑자기 군사훈련 시키는 것도 뜬금없는 일이거니와, 더군다나 손자가 오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 제나라 사람이에요. 산동성에서 꽤 멀리 내려왔어요. 심지어 언어도 이게 사투리가 심해서 잘 안 통하는 그런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궁녀들 입장에서는 심하게 생각하면은 무슨 외국인 노동자처럼 봤을 거예요. 손자를 갖다가 발음 억양도 이상한 게 와가지고 첫날부터 갑자기 우리한테 군사훈련 시킨다고 폼잡고 있으니까 쟤 뭐야? 이런 시각이었겠죠. 다들 막 깔깔깔 비웃으면서 손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손자가 화를 냈냐? 화를 냈으면 손자라고 안 했겠죠. 손자가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수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다. 그것은 장수의 잘못이다. 왜냐? 장수가 명령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이다. 내가 한 번 더 설명해 줄게 하면서 다시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좌로 하면은 고개를 왼쪽으로 싹 돌리고, 우로 하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싹 돌려라. 자, 이해했지? 자, 다시 전군 우로 했더니 궁녀들이 한다 안 한다? 했을까요, 이번엔? 당연히 이번에도 안 했죠.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비웃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손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장수가 어떤 명령을 내렸는데 병사들이 따르지 않는 것은 장수가 제대로 명령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2번이나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건 누구 잘못이다.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으면 그거는 병사들 잘못이라고 안 하고 재밌게도 부대장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실수 일어나면 제일 먼저 깨지는 게 이등병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자는 이등병이 아니라 어떤 잘못이 일어나면 설사 그 잘못을 이등병이 저질렀어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는 최고 지휘관이, 그 다음번에는 부대장이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가장 합녀가 아꼈던 북녀 원투를 부대장으로 뽑았다고 그랬죠. 그 부대장 2명을 군법에 회부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목을 날려버려요. 이 광경을 보고 합녀가 기절초풍을 하죠. 그리고 궁녀들도 막 이제 공포에 질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번에 합녀가 3번째, 4번째로 아꼈던 궁녀를 부대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앞에 있는 2명 어떻게 된지 잘 봤지? 너네 잘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손자가 설명을 합니다. 내가 좌로 하면 고개를 왼쪽으로, 우로 하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이해했지? 다시 한번 명령 내린다. 좌로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맞아요. 이제는 다들 칼처럼 하는 거예요. 좌로 하니까 착, 우로 하니까 착. 나중에는 뭐 앞으로가 뒤로 돌아, 앞으로 나가니 앉아 일어서, 진짜 군인들이 하는 제식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자가 합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드디어 이제 모든 군대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저들에게 절벽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뛰어내릴 것이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라고 하면은 들어갈 겁니다. 드디어 무적의 군대가 완성이 됐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는 거죠. 과연 이게 북녀들이 아니에요. 더 이상 완전 눈빛에 살기가 도는 진짜 군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잠깐 사이에. 자, 이렇게 해서 손자가 군기를 바짝 잡아서 북녀들을 정말로 군대로 탈바꿈시키는 광경을 보고 합녀는 깨닫죠. 아, 내가 좀 장난이 과했구나. 정말 저 친구가 능력이 있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손자를 기용을 하게 되고, 이 손자가 이제 합녀 밑에 있으면서 결국 합녀를 패자로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하는 명장이 되죠. 이 손자가 결국 제시했던 게 뭐였냐면은, 앞으로의 전쟁은요 소규모 전차를 가지고서 벌이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대규모 보병 집단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의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많은 숫자의 보병들을 데리고 싸워야 되는데, 이 보병들이 다 신분이 낮은 평민이나 천민들일 거 아니에요? 교육도 좀 잘 못 받았고. 그럼 이런 애들 데리고서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결력과 조직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는 것은 조직과 편제의 싸움이고, 이 단결력과 조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명정대한 지휘 통제, 그리고 아주 엄격한 군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결력과 조직력을 먼저 높이는 쪽이 승리를 할 것이다 라고 봤던 것이 바로 손자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손자는 구국 강병을 통해서 결국 이 혼란한 천하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손자의 예상대로 이 춘추시대의 혼란기는 금세 종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지독한 혼란기라고 할 수 있는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전국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손자의 사상은 계속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손자의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물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손자의 손자였는데 생물학적인 손자죠. 아들 건너뛰고 손자. 자, 손빙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손빙이라는 인물이 손자의 병학사상, 즉 손자병법을 계승을 했던 인물이었고, 이분은 이제 전국시대에 활약을 했던 인물이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전국시대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 그리고 이 손자의 손자였던 손비는 어떤 사람이었나,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